자,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고요. 사실 여기 보이다시피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에 어떤 감동적인 역경의 스토리가 있나? 밤을 새워 제 인생을 들여다봤지만 어찌나 잔잔하게 시냇물처럼 살았는지 처음으로 역경 한 번 없이 살아온 저의 인생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 뭔가 특출난 점이 있나? 또 자세히 생각을 해봤더니 뭐 딱히 독한 구석도 없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해줄 말이 없구나.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관찰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수험생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관찰했던 것, 여러분의 앞으로의 1년은 이럴 것이다.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구체적으로 좀 괴로울 정도로 세부적으로 1년을 먼저 같이 한번 살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자, 2월 지금입니다. 어떤 시기인가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지금 이 시기는 아마 가장 여러분 수험생활을 통틀어 여러분의 의욕 게이지가 높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래너 하나씩 다 구입하셨을 것 같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고운 좀 비싼 펜들도 많이 구입하셨을 것 같고 그쵸? 스탑워치도 사야 되고 참 사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하고 문제집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이 시기에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 없어요? 벌써 의지가 부족해요.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에 한 번도 체계적인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은 충만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찾아옵니까? 3월이 찾아옵니다. 자, 3월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모의고사부터 생각하고 있군요. 계약을 일단 먼저 해야죠. 자, 계약을 할 겁니다. 학교에 갔더니 늘 뵙던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목소리를 반음 정도 내리까시고 얘들아 이제 너네는 고3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도 이전에는 새 학기가 바뀌면 일단 어떤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썼나요? 친구 관계, 그죠? 누가 우리 반인가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냥 같은 반에서 올라온 아이들과 대충 지내리라 라는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고 뭔가 학급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까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1, 2학년 후배들보다 일찍 오라고 하시고 오후에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밥만 후딱 먹고 들어와 다시 공부를 하랍니다. 점심시간에 담임선생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뭔가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아직 남아있는데 문제는 뭔가요? 네? 방법이요? 계약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각보다 내가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학교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몸이 적응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네. 이 상태에서 맞이하는 게 바로 뭡니까? 3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엄청난 배신감. 어떻게 벌써 아시죠? 시험도 안 봤는데. 자, 왜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2월 달은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똑같잖아.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들고 공부하고 싶은 맛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하나는 바르게 이야기하자고요. 3월 모평에서 사실 성적이 나오려면 언제부터 체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11월 정도부터는 다른 공부가 이루어졌어야 비로소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또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내 나름은 2월에 열심히 했으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교정에 꽃이 만개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친구들이 같이 그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 고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보자. 하하하하.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고 뭔가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나의 결연했던 의지도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 걸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어때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자, 그러다가 찾아온 위기가 바로 뭡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온다는 소식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는 내신 관리를 잘 못했는데 중간고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뭔가요? 아, 수능형 공부랑 중간고사 공부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다른 공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100% 같은 공부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수능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N수생 언니 오빠들은 지금 다 수능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내신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언제쯤 끝나요? 5월 초? 이 정도에 보통 끝나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나의 의욕의 빗장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PC방으로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반 학생들이 다 같은 곳에 모여 저희 반 이야기였어요. 배틀을 벌이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게임으로 승부를 벌이기도 합니다. 여학생들은 어떤가요? 영화 보고 분식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분식 먹고 집에 가다가 분식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 수다를 즐기면서 그래, 그동안 열심히 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라며 무려 일주일간을 나에게 큰 휴가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6월 모의고사 두둥. 이것은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라던데 이게 다른 시험이랑 이제껏 내가 보던 거랑은 틀리다던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던데 이제부터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6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제껏 공부를 딱히 해놓은 게 있나요? 뭐 딱히 놀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만족할 만큼 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6월 모평에 대비해 왜곡된 방법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남았는데 6월 모평 시험범위야. 그럼 이제 해설지를 막 읽으면서 이거라도 읽으면 보다가 생각이 날 거야. 이렇게 오로지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합니다. 자, 드디어 모의고사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채점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왔어요. 컴퓨터를 켜서 실시간 등급 컷을 확인합니다. 압불싸. 나만 쉬웠던 게 아니구나.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등급은 사상 최악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많은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너무나 사실 이때는 뭐 공부가 하기 싫다기보단 두렵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니마 나 이번에 어떡함 망했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음? 포기해야 함? 이러면 열공하자님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니마 포기하지 마삼. 나도 XYZ란 책으로 공부해서 성적 정말 많이 올랐음. 감사. 나도 당장 구입해야겠음. 자, 그렇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며 제가 보기엔 다소 엉뚱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6월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말고사. 이런. 기말고사 공부는 중간고사 공부만큼 잘 집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욕을 끌어모아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쯤일까요? 한여름입니다.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요. 더워요. 괴롭습니다.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까요? 방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특강은 이런 게 좋고 방학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공부하는 정보를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결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정이죠. 공부는 하지 않고 2주 동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함정은 방학이 3주라는 것.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금방 방학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방학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간고사! 몰랐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들은 2학기 중간고사를 당겨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분명히 1학기 때 중간고사만 해도 내가 이걸로 내신의 판도를 뒤집어 보겠노라 했는데 어느새 그런 마음은 오간데 없고 기본 실력으로 보겠노라며 뭔가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많은 걸 내려놓고 기본 실력으로 임하기 시작하죠. 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9월 모의고사. 근데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9월 모의고사 결과로 수시 면접을 한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야, 너네 이제 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9월 모의고사 결과를 볼 거야. 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계교재를 봤더니 밀린 게 너무 많아요. 6월 때는 편법으로라도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최대한 급한 마음에 뭔가 뒤적뒤적 하다가 9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학교로 보통 오시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한 번도 아마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오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도 불러서 이제 이렇게 3명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앉습니다. 자,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얘야, 이 수시라는 카드를 그냥 버리지 않고 너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용하려면 지금 너의 등급보다 지금 너에게 진학 가능한 대학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대학을 수시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단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시중에서 쓰는 입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X축, Y축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아마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의 그래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나의 성적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양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너가 지금 여기니까 이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만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나의 진짜 가치를 몰라주신다며 나에게 막말을 하셨다며 그렇게 의의가 많이 상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가요?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을 쉬시고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다가 가끔씩 헛기침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게 넌 들어가 공부하라며 두 분이 문을 닫고 안방에 들어가시는데 신경 쓰지 않기에는 너무 큰 소리로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막 다투기 시작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큰 풍파를 몰고 온 것만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때부터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상 공부가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남학생들은요, 정말 발목에 금이 갈 정도로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제대로 전향을 하나 싶을 정도로 손목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농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또 먹고 이미 교복치마는 입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이제 체육복 바지와 혼연일체가 되어 그냥 먹고 또 먹습니다. 자, 그리고 제3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생아 유형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수면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정말 밤을 꼬박 새고 지금 학교에 온 걸 수도 있다. 내가 화내지 말고 이 아이를 이해해보자.
조회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이 친구의 수면 시간이 이미 9시간이 넘어갑니다. 자, 이 친구가 집에서 3시간만 잤더라도 얘는 벌써 지금 12시간을 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 6시간이라도 잤다면 정말 신생아에 맞먹는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왜 잘까요? 졸린가요? 그러면요. 깨어 있으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인데요. 어린 왕자에 보면 술주정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술주정뱅이에게 물어봐요. 술주정뱅이야, 너는 왜 그렇게 술을 마시니?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야. 뭐가 부끄러운데? 술을 마시는 내 자신이. 여러분들 비슷한 심리가 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안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수면을 취하게 되고, 수면을 취하고 나면 또 그 자신이 부끄러우니 더 자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어느덧 11월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주변에서 후배들이 하나둘 언니 시험 잘 보세요 하면서 초콜릿과 엿등을 가져와 언니가 우리 동아리의 희망이에요 라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님의 그 회사 동료분들이 선물하신 거라며 각종 떡과 엿 세트가 집으로 이제 막 오기 시작하고, 친척들이 그래 우리 혜연이 시험 잘 봐라 라는 응원의 전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새삼 느끼는 게 뭡니까? 김연아 대단하다. 나는 우리 집 식구들과 이 몇몇 지인들의 이 응원만으로도 이렇게 부담스러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그렇게 멋지게 해내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지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많은 교실의 칠판에 D- 며칠이라는 숫자가 놀랍게도 플러스 365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날짜를 바꾸어 놓고 뭔가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아직 2월이라는 사실! 자, 우리는 지금 쭉 여행을 해서 수능까지 보고 왔는데, 다행이야. 지금 너무 몰입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줄 알았죠. 지금 급 우울해져서 어쩔 줄 몰랐죠. 아직 2월이에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겠죠. 제가 지금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교실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90%의 가량의 학생들은 이런 곡선으로 공부를 합니다. 사실 뭐 딱히 그 학생이 놀았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후회가 없을 만큼 치열하게 공부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쉬움 가득, 후회 가득하게 그렇게 수험 생활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지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제가 뭘 좀 준비했어요. 자, 일단 이거 뭡니까? 목베개. 자, 여러분, 고3 교실에 가면 저는 무슨 목도리 도마뱀들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목에 장착하고 떼지를 않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언제든 자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 아닙니까? 이걸 일단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어쩔 건데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베개 돌려 쓰는 거 아십니까? 침으로 가득한 이 베개를 어찌나 우애 좋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말했어요. 얘들아, 좀 너무 그렇지 않니? 위생을 생각해서 빨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합격하면 다 태워버릴 거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 베개가 책상에 올려져 있고 목에는 목베개를 베고 있고, 더 압권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릎 담요입니다. 무릎 담요를 무릎에만 덮는 거라고 지금 아직 현역 고3이 이제 되는 친구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이것을 슈퍼맨처럼 목 주변에 둘러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두르고 목베개를 베고 저 노란 걸 끌어안고, 이게 무슨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책상에 저런 물건들이 있다면, 내 독서실에 저런 물건들이 있다면 다 가져다 버리세요. 공부는
조금은 불편한 복장으로 조금은 추운 곳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해야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공부하고 엎드려서 공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버립시다. 제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정말 버려야 되는 물건, 하지만 여러분 버리기 좀 힘든 물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뭐예요? 헤드폰이요? 저는 DJ인 줄 알았어요. 플레이리스트에 1000몇백 곡이 있는데 그날의 날씨와 나의 기분과 공부하는 과목의 특성에 맞춰 곡을 선정하는데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정교하게 곡을 플레이리스트를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들어봤더니 노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을 또 친구에게 나눠줘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씩 나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나눠 듣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는 이어폰을 유지하기 위해 팔짱을 킨 채로 수학책을 이렇게 관람하며 음악 감상에 주력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 치우세요. 헤드폰 치우세요. 대신 뭘 쓸까요? 귀마개. 그 주황색 손때 잘 묻는 귀마개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귀마개로 귀를 꼭 막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우리의 수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그거 깨똑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빨리 답 안 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삐지나요? 설마 아직도 막 왜 너 이렇게 나 무시하는 거야? 자, 우리 같이 대학 가자. 여러분 핸드폰은 꺼두시고요. 가장 저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여러분 한 번만 오늘 공부 잘했니?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엄마 모드로 시작. 몰라. 말 시키지 말라고. 그죠? 엄마한테 짜증을 있는 짜증 없는 짜증. 근데 엄마한테 짜증내고 나면 그럼 짜증이 다 없어져요? 더 짜증나죠. 더 짜증나.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약간 움찔했어요. 엄마가 차라리 버르장머리 없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엄마가 한번 참으시더니 과일을 갖고 와서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십니다. 또 그 모습도 짜증나요. 아니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지 못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참는 그것도 짜증이 납니다. 안 먹는다고 말했잖아. 나가. 그죠?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절대로 수능에서 대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화였어요. 제가 수능 시험 감독을 갔는데 한 남학생이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학생은 정말 신문을 열심히 정독했는지 요즘 그 수험생들의 꼭 가져가야 할 필수품 이런 목록이 있죠. 그걸 그대로 챙겨왔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수능 시계도 있어야 되고 요즘 뭐 보면 당 떨어질 수 있으니 초콜릿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조그맣게 알잖아요. 요만하게 이렇게 포장된 그 초콜릿을 새 알 올려놓고 지친 수험생들을 달래줄 생강차, 미니 보온병에 생강차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수능 시험장이 얼마나 조용한지. 숨소리 큰 사람도 거슬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걔가 숨을 쉬는데 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거슬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쌕쌕거리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노려보게 돼요. 자, 이 친구가 컴퓨터 사인펜을 꺼내더니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세요? 소리 되게 크게 들리는 거 아시죠? 싹싹싹싹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러더니 이제 그거는 제가 제지를 했어요. 이제 뭐 어떤 수험생이 뭐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연필로 해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초콜릿을 까기 시작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이 친구도 보면 되게 조심해서 까고 있어요. 근데 바스락.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 초콜릿 세 알을 다 먹습니다. 자, 뭐가 남았죠? 생강차. 자, 이번에는 보온병의 뚜껑을 엽니다. 거기에 생강차를 따르기 시작해요. 또르르르르르르르 정말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거를 2잔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을. 자, 이 실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가 옆에서 조금만 다리 떨어도 막 신경질 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그날 가서 100%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이냐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집중이 덜 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내 집중력을 키워야겠다 생각하십시오. 물론 거기 있는 감독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예민한 사람 치고 대박 터뜨린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뭘 담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막 뭘 띄워놓고 얘들아, 이야!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영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뭔 것 같으세요? 응? 단어가 중요한 건 맞아요. 또 노력.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진짜 뭔 말이야. 지금 나 영어 만점 받아야 돼. 무슨 진심 타령이야. 저분 왜 저러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charge란 단어 아세요? CHARGE.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다 들려요. 충전하다. 또 혐의를 부여하다. 또 책임. 또 부과하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뜻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입에서 쭉 나온 게 아니라 드문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charge의 진심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얘를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짜증나. 뭐 뜻이 몇 가지야 이거. 어떻게 해오라고. 진짜 영어는 왜 이따위야. 뜻이 한 단어에 하나씩만 있으면 됐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의 이야기를 한번 사전에 펼쳐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찰지의 원래 뜻은 뭐였을까요? 원래 로마 시대의 전차 아세요? 300 이런 영화 보셨어요? 보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봤어요? 포스터만 보셨죠? 그래요.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전차를 타고 막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지가 가진 원래의 뜻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모든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나한테 돌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쵸? 뭔가 사람들이 막 비난이 쇄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찰지의 어떤 뜻도 있어요?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법치 사회에서는요, 뭘로 비난을 하죠? 에잇! 이렇게 때려줘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하죠? 법으로 책임을 묻죠. 그래서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로 책임을 묻죠? 돈으로.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쵸? 또 아까 전에 원래 뜻이 돌진하다라면서요.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돌진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 비난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아랫사람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해서 비난합니까? 누구 나오라 그래요? 책임자 나오라고 해. 그래서 찰지에 어떤 뜻이 있어요? 책임을 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의 진심을 들어보니까 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 다른 뜻이었나요? 아니면 사실은 연결된 하나인가요? 사실은 연결된 하나입니다. 이것은 암기가 아니고 철저한 이해예요. 진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다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원래 뜻은 뭐였습니까? 돌진하다.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비난하다. 법치사회에서는 고소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구하다. 책임은 보통 누구에게 묻죠? 그래서 책임을 지다. 또 전기와 관련되면 무슨 뜻이었죠? 충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개만 또 더 해볼까요?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분, employee란 단어 아세요? employee 하면 우리 어떻게 외워요? employee의 진심은 들어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고용하다. 뭐야? 전략을 사용하다? 자,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employee의 원래 진심은 이거예요. employee는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게 employee예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이 되는 거고요. 적재적소에 전략을 갖다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따로 외운 우리가 그 단어의 진심을 몰랐던 거죠. appreciate이란 단어는 어때요? 이거 무슨 노래처럼 외우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뜻 하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죠? 뭐 있어요?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진심은 뭘까요? 이 단어에. 제대로 진가를 알아주는 것. 진면목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다 라는 뜻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내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 얘가 나한테 이런 존재구나. 진짜 이 친구의 진가를 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미술 작품을 놓고서 내가 그 미술 작품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감상하는 게 되는 거죠. 단어 뜻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저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bill이란 단어 아세요? B-I-L-L? 뭐라고 외웠어요 이거는? 청구서 영수증으로만 많이 알고 있죠. 원래 빌은요 이런 종이 쪽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뭐든 써 있으면 다 빌이에요. 자, 여기에 돈 얼마 내시오 써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청구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국회에다 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숫자 써가지고 돈으로 사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폐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단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누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단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 기회가 생기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대회 시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전지훈련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학교 수업에는 거의 참여를 못했거든요. 거의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사정 때문에 고2 겨울방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공부로 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췌한 모습이요? 왜죠? 이 친구 어떻게 하고 찾아왔을까요? 남학생들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하고 찾아옵니까? 머리를 빡빡, 참 이상하죠? 머리를 빡빡 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민 채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자. B랑 D를, P랑 Q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뭐 할 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학교 단어부터 단어만 외워보자. 우리 하루에 200개씩 외워보자. 너 200개씩 외워서 나한테 와서 검사 좀 받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친구가 정말 그날부터 200개씩 저에게 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시키긴 했지만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꾸준히 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금방 한 권을 다 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예문이랑 같이 좀 봐봐. 200개씩. 자,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친구는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9등급이었겠죠. 그 전에는 5등급 초반까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소문이 마치 산불이 일어나듯이 우리 학교에 번졌어요. 야, 주연 선생님한테 가면 비법을 알려준대. 9등급이 5등급 초반이 됐대. 모든 학생들이 다 저에게 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또 해가 몇 해가 바뀔 때까지 그 친구처럼 한 번도 빼지 않고 200개씩 단어를 외워서 그것도 매번 통과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2등급 초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외우면 되지? 언제 외울 건데요? 이제 그 외워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몇 개 외워야 할 것 같으세요? 2,000개 외우겠다고요? 와, 지켜보겠습니다. 몇 개 외워야 할까요? 최소한의 숫자만 말하자면 등급 곱하기 10은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표정들이 가뿐해요. 지금 보면 성적대를 알 수 있죠. 얼굴이 급 어두워지는 친구는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럼 저 9등급인데 그럼 90개 외워야 되나요? 어때요? 90개 외워야 돼요. 지금 그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풀었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3학년이 아닌 친구들도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매끄럽게 해석을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해석을 못해서 제가 지금 매끄러운 해석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한번 보세요. 스포츠의 보편적 호소력은 스포츠가 지닌 건강과 복지와의 내재적인 관련성과 더불어 스포츠를 환경에 대한 메시지의 이상적인 전달자로 만든다. 어때요? 아주 매끄러운 번역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유형. 나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 매끄러운 번역을 하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뭔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변형 교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외웁니다. 어떻게? 스포츠 전달자, 스포츠 메시지 전달자, 환경 메시지, 스포츠 환경 메시지 전달자. 일단 시작이 스포츠로 시작하면 메시지 전달자. 이렇게 암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의 보편적인 호소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 호소력.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죠? 어디서나. 우리는 스포츠 할 때 미국인이랑도 축구할 수 있고 아프리카 친구랑도 스포츠 할 수 있고 말이 안 통해도 스포츠는 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뭐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편적 호소력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건강과 복지와의 내재적인 관련성, 이건 뭐예요? 스포츠는 왜 생겼어요, 애시당초? 건강해지려고, 더 잘 살려고, 그죠? 그러면 스포츠는 태생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랑. 그러니까 스포츠가 뭐에 대해서 딱 적임자인 겁니까?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적임자죠. 왜? 국경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원래가 태생적으로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 이 지문은 끝까지 다 읽어도 계속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 문장도 진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번역만 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겁니다. 자, 저랑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이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 안 날까요? 아니요. 분명히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를 한 번은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영어의 진심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 가능하면 해답을 드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안 풀리는 문제는 아무리 혼자서 많이 읽어봐도 계속 모르는 것 같고, 또 쉬운 문제는 쉬우니까 뭔가 공부를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약간 쳇바퀴 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해주는 질문 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제대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된다 그거 했는데 그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많고, 그럼 쉬우면 쉬운 대로, 아니 쉽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온다면서요.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근데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여백, 지문 옆에 항상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어려운 문장만, 뭐 다 쓰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만 여러분이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포츠의 메시지 전달자, 호소력이 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건강과 복지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키워드를 자꾸만 자기가 뽑아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랑 맞춰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쉬운 지문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맞았다고 해서 넘기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선택지 5개가 하나만 같은 소재고 4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 못했는데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강의를 듣는데 다른 애들은 다 수능 특강 풀고 있어가지고 막 늦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반 누구누구는요 벌써 수능 특강 반 넘게 풀었대요. 그리고 걔가 그러는데 엄청 쉽다던데 제가 개념 공부하니까 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 친구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아직 수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말에는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시판 들어가서 니마 XYZ 들으삼 감사 그 친구가 누군지 알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맡깁니까? 그쵸? 또 우리 반에 있는 그 친구도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공부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계교재 공부가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절대적인 분량이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는 거랑 내가 좀 늦더라도 스포츠카를 타고 출발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죠. 지금 개념이라는 건 영어에 있어서는 아마 문장이 어렵지 않게 해석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근데 문장 해석도 잘 안 되는데 빨리 수능 특강을 봐야 된다는 마음에 일단 막 지문 해석만 하면 계속 무슨 단계를 못 벗어납니까? 단어 가지고 감으로 푸는 단계를 계속 못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까지는 개념 공부만 하셔도 좋고요. 일단 3월이 넘어가고 나면 개념과 수능 특강을 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념 공부는 분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능 특강보다 적으니까 쪼개서 공부하시더라도 수능 특강 끝날 때는 아마 2개가 동시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개념을 제대로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형 짧은 지문 몇 개 공부하는 거에서 책 여러 권을 해서 수능에서 어떤 지문들이 뽑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뭔가 다를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일단 내신은 어때요? 굉장히 한정된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부적인 어법사항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상. 요즘은 수능과 일치하는 유형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시곤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교재 지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아까 그 스포츠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 에브리 뒤에 단수명사, have been pp, 완료 수동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지금 뭐예요? 이거는 내신형 공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스포츠를 통한 환경 메시지 전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이구나. 두괄식이구나. 이렇게 주제를 던진 뒤에 이렇게 근거를 풀어가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수능식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여력이 되시면 몇 개 어법 포인트를 짚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의 연계교재는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 아래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정리가 마인드맵의 형태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수능 지문 공부법이에요. 그리고 뭐도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주제문도 표시되어 있고 어법사항의 치중에서 거꾸로 우선순위가 바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시작입니다. 자, 저는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학력 지상주의자라서 학벌주의자라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 시작하는 청춘들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시작하는 청춘이 눈물 속에서 후회하면서 좌절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받고 나 스스로도 그래 이것 봐. 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나 앞으로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보내셔야 되는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말 내 생애에 내가 후회 없이 치열하게 노력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건 너무 많은데 참고 인내하면 값진 열매 얻을 수 있다. 인내? 값진 열매? 다 좋아. 근데 인내만 하면 되냐고. 인내만 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노력해보자. 누가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